중국이 떵떵거리며 호령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이 그들의 숨통을 쥐고 있으니까요. 하버드 강의실을 가득 채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밀러 교수의 서늘한 폭로가 터져나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한국 반도체의 발끝조차 따라오지 못한 중국이 이제는 AI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 기업에 보조금을 바치며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사드 보복으로 우리를 짓밟으려던 그들의 오만이 어떻게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제 발등을 찍었는지 그는 숫자로 강대국들의 치부를 난도질하더군요. 강대국들이 한국의 눈치만 보며 쩔쩔매는 이 기묘한 인과응보의 실체,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사연을 해외까지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격을 높이는 이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강의하며 평생을 보낸 사람인 것이죠. 제 머릿속에는 40년 동안 단 하나의 확고한 공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력은 영토의 크기에서 나오고 자원의 양에서 결정되며 인구수가 곧 깡패라는 그 무식하고도 차가운 현실주의적 공식 말입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그저 소모품일 뿐이라고. 그들은 판을 짤 수 없고 오직 선택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말판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강의 노트를 쓰레기통에 쳐넣으며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참회록을 쓰려 합니다. 올해 봄 제 연구실 책상 위에 올라온 제자의 보고서 한 권이 제 평온했던 노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세계 공급망 재편과 전략적 허브 국가 분석이라는 이 건조한 제목의 보고서를 넘기던 저는 그만 펜을 놓치고 맙니다. 미국 챕터에도 대한민국, 중국 챕터에도 대한민국, 심지어 러시아의 재건과 중동의 미래 에너지 파트까지 온통 한국이라는 세 글자가 도배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학생이 한국에 편향된 자료만 모은 게 아닌가 의심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보고서를 무작위로 꺼내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분야는 제각각인데 결론의 종착역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한국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평생 가르쳐온 국력의 공식대로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현상인 겁니다. 자원은커녕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영토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조각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중국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데 어째서 이 거대한 제국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계산기 속에 넣고 머리를 싸개며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 사드 사태 당시 한국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던 중국의 태도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중국의 경제보복 한 방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전혀 딴판인 것이죠. 중국은 한국의 관광을 끊고 롯데를 쫓아내며 기세등등하게 보복의 칼춤을 췄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자업자득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은 그 시련의 시간 동안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무섭게 도려내며 기술 독립의 칼날을 갈았던 겁니다. 반면 중국은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한국이 만든 반도체 없이는 자국의 최첨단 미사일조차 유도하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AI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부품인 HBM 점유율 90%. 이 압도적인 수치 앞에서 중국은 이제 보복은커녕 한국 기업에 제발 물량을 달라고 보조금을 바치며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강의실에 들어선 제 눈앞에 수많은 학생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중에는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강대국 출신 자제들도 섞여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딱 두 단어를 적습니다. 견제, 그리고 의존.
학생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군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견제받으면서 동시에 가장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 학생들은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을 외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단 한 명도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 이 정적 속에서 저는 나지막이 선언합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분단 국가인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을 쩔쩔매게 하느냐는 비아냥 섞인 반박이 터져나옵니다. 특히 가장 앞자리에 앉아 늘 거드름을 피우던 중국인 학생이 얼굴을 붉히며 손을 드는군요. 교수님, 한국은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그 학생을 쏘아보며 자조 섞인 웃음을 짓습니다. 자네들은 그렇게 믿고 싶겠지. 하지만 자네들이 만든 최신형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폰의 심장이 어디서 오는지 잊었나? 그 엔진오일 같은 반도체를 한국이 끊는 순간 중국의 디지털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고철 더미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이야. 저는 학생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줍니다. 동네에 아주 고약한 부자 상인이 있는데 그 옆집에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있다고 말이죠. 부자는 그 가게 주인이 꼴 보기 싫어 사방팔방으로 압박을 가하지만 정작 자기가 먹는 쌀도 아플 때 필요한 약도 심지어 집안에 가스를 충전하는 기술도 오직 그 구멍가게 주인만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비굴하게 웃으며 그 가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한 자리가 바로 그 위치인 것이죠. 제가 70년대에 국제정치학을 처음 배울 때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미국이 보내주는 밀가루 봉투를 들고 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제 스승은 한국을 보며 저런 나라는 강대국의 체스판 위에서 말판이 될 뿐 스스로 판을 짜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저 또한 그 말을 성경처럼 믿으며 4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현실은 그 체스판 자체가 한국이라는 기둥 위에 올려져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기둥을 하나만 빼도 판 전체가 무너지는데 감히 누가 한국을 누르려 하겠습니까? 오만한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유독 말을 아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호의나 존중이 아닙니다. 바로 공포인 것이죠. 한국이 없으면 자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마비되며 미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 처절한 의존성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실에서 제가 평생 쌓아온 공식을 스스로 허물려 합니다. 인구와 영토가 아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통제하는지 그 경이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이제부터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중국인 학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는 게 눈에 보입니다. 강의실 전체를 뒤흔든 제 폭로가 그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은 모양이군요. 하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칠판 앞으로 다가가 분필을 다시 집어듭니다. 하버드에서 40년 동안 지켜온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저는 오늘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한국이라는 작은 독침 앞에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낱낱이 파헤칠 작정인 겁니다. 자네는 사드 보복이 한국을 무너뜨렸다고 믿고 싶겠지. 하지만 진실은 자네 나라의 전략적 참패라는 사실을 아나? 제 목소리가 강의실 천장을 때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중국 학생은 입을 벙긋거리지만 저는 그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2016년 한국이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단체 관광객의 발길을 끊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봉쇄하며 롯데마트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을 사실상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언론은 한국 경제가 이제 끝장났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저 역시 연구실에 앉아 한국의 몰락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복의 칼을 휘둘렀던 중국의 팔이 오히려 꺾여버린 겁니다. 한국은 그 고통스러운 시기 동안 눈물을 삼키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늪에서 빠져나올 국리를 했습니다. 수출 시장을 동남아와 유럽으로 다변화했고 무엇보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던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쉽게 말해 때리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맞고 나서 맷집이 더 강해진 괴울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을 짓밟으려던 그 오만함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 하나를 크게 씁니다. 90%. 이게 뭔지 아나? AI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부품 HBM 반도체의 한국 점유율이다. 장내가 술렁입니다. 중국 학생들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수조 원, 아니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 이른바 반도체 공정 굴기를 선언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돈을 뿌리고 해외 인재를 빼오며 한국을 금방이라도 따라잡을 것처럼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그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돈만 있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공정의 노하우, 그리고 단 1나노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지독한 완벽주의가 있어야 가능한 영역인 것이죠. 지금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AI 미사일,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국가 전체를 총재하는 슈퍼컴퓨터, 이 모든 최첨단 무기의 심장부에는 한국산 반도체가 박혀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화려한 껍데기를 만들어도 한국이 반도체 공급의 밸브를 잠그는 순간 그 모든 무기는 값비싼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드 보복이니 뭐니 하며 큰 소리를 치지만 속으로는 한국 기업의 눈치를 보며 제발 우리한테 물량을 좀 달라고 비굴하게 보조금을 바치는 게 지금 중국의 추악한 민낯인 겁니다. 저는 강의실 뒤편에 앉은 학생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이건 비단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보와 전략 전체가 한국이라는 그물에 걸려버린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뭡니까?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완벽한 기술 동맹을 맺어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 보복으로 한국을 몰아세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중국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품지도 못하는 이 애매한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 뒤에 숨은 진실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건드리는 순간 자신들의 AI 전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그 처절한 공포 말입니다. 저는 다시 분필을 잡고 한국의 조선업과 방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군함을 찍어낸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바다의 에너지 통로를 지배하는 LNG 선박의 90% 이상을 한국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강의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큰 배를 만들어도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전 세계 에너지 물류의 중심에 설 수 없다는 그 잔혹한 진실이 폭로되는 것이죠. 오만한 제국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왜 유독 말을 아끼며 눈치를 보는지 이제 좀 보이십니까? 그건 한국이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여서가 아닙니다. 세계 시스템 곳곳에 깊숙이 박혀있는 핀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핀 하나만 잘못 뽑아도 건물이 통째로 내려왔는데 어떤 미친 강대국이 한국을 향해 함부로 으르렁거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칠판의 숫자들을 바라봅니다. 40년 전 제 스승이 틀렸고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결코 강대국의 체스판 위에서 희생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그 체스판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판의 주인으로 거듭나 있는 겁니다. 중국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이 압도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이 작은 나라를 견제 대상 1순위로 꼽으면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지,
그 충격적인 다음 장을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강의실의 정적은 이제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만한 강대국들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부딪혔을 때 느끼는 무력감, 바로 그 자체인 것이죠. 저는 칠판에 적힌 숫자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갑니다. 하지만 지운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깨끗해진 칠판 위에 저는 더 날카로운 현실을 새겨넣기 시작합니다. 반도체는 시작일 뿐이야. 이제 진짜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보여주지. 저는 시선을 돌려 강의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대서양 너머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들이 지금 어디에 줄을 서 있는지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자원 강국의 지위를 이용해 전 세계를 윽박질렀습니다. 러시아는 가스 밸브를 잠그며 유럽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갑일 줄 알았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그저 자신들이 던져주는 자원을 받아먹으며 연명해야 하는 존재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세계 에너지가 마비되었을 때 전 유럽이 발을 동동 구르며 찾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가스관이 막힌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 에너지를 실어나를 거대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영하 163도의 극한을 견디는 화물창 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유한 나라,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멈추는 순간 유럽의 모든 공장이 멈추고 아이들이 추위에 떨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중국이 아무리 큰 배를 찍어내면 뭐하나. 정작 전 세계 선주들이 번호표를 뽑고 3년, 4년을 기다려서라도 한국 배를 받으려는 이유가 뭔지 아나? 저는 다시 중국 학생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건 바로 완공의 기록 때문일세. 자네들은 화려한 설계도는 잘 그리지만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으로 배를 띄우는 신뢰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비단 조선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사막을 보십시오. 수천조 원의 오일머니를 죄고 네옴시티니 뭐니 하며 거창한 미래를 설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국왕들이 왜 한국 대통령이 갈 때마다 맨발로 뛰어나와 환대하는 걸까요? 돈은 넘치는데. 정작 그 사막 위에 도시를 지어본 경험도, 원자력 발전소를 예산 안에 완공해본 기록도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공기 지연과 예산 초과로 허덕일 때 한국은 UAE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4기의 원전을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꽂아 넣었습니다. 전 세계 건설업계가 기적이라 부르는 이 사건 이후 중동의 왕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해줄 유일한 동반자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에 한국을 체스판의 소모품으로 여겼던 대가가 바로 이 굴욕적인 기다림인 거야. 중국과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 삼아 갑질을 할 때 한국은 묵묵히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갑질의 부메랑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재건을 위해 한국 건설사의 눈치를 보고 중국은 최첨단 공장의 수요를 잡기 위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보냅니다. 한때 한국을 멸시하던 강대국들이 이제는 한국 조선소와 반도체 라인 앞에 줄을 서서 제발 우리 차례를 먼저 달라고 읍소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소름 돋는 인과응보의 실체인 겁니다. 건드리면 판이 흔들리고 손을 떼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는 나라. 전 세계 모든 전략가가 한국 앞에서 말을 아끼는 이유는 자신들의 국가적 명운이 한국의 예스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조용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저는 그 학생을 향해 빙긋 웃어 보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단다. 이 모든 압도적인 힘이 단순히 똑똑한 머리나 뛰어난 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다시 분필을 고쳐 잡습니다.
이제 이 화려한 기술력과 국가적 위상 뒤에 숨겨진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낼 차례입니다. 강대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나 배가 아닙니다. 바로 그 반도체와 배를 만들어낸 한국인들만이 가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독한 DNA인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압도적인 숫자가 이 경이로운 기술력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인지를 묻는다면 저는 이제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전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땅에는 자원이 없었고 자본도 없었으며 오로지 전쟁으로 짓밟힌 재더미뿐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공식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 데이터, 바로 한국인이라는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람의 힘인 겁니다. 저는 강의실 칠판에 마지막으로 숫자 하나를 더었습니다. 1953. 그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말이죠. 미국이 보내주는 밀가루 봉투로 끼니를 때우며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던 사람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컵라면 하나로 버티며 기술을 닦았던 그 아버지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강대국들이 한국을 체스판의 소모품이라 비웃을 때 밤잠을 설쳐가며 벽돌을 쌓고 회로를 그렸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의리가 오늘날 전 세계 강대국들의 숨통을 쥐는 반도체가 되고 배가 된 것입니다. 중국 학생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힘은 수조 원의 돈을 쏟아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군요. 한국이 만드는 배가 왜 세계 최고인지 아십니까? 그 배의 철판 하나하나에는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친 한국 노동자들의 자부심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원전이 왜 사고 한 번 없이 완공되는지 아십니까? 그 현장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려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책임감이 서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제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제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바치는 사죄이자 경의의 표현인 겁니다.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말을 아끼는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기둥을 세워 올린 그 지독한 생존 본능과 사람에 대한 경외심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대국은 영토로 만들어지지만 진정한 위대한 나라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 몇몇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아마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겠지요. 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들의 부모님이, 당신들의 조부모님이 이뤄낸 이 유산은 이제 전 세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국을 보지 못했던 저의 무지를 꾸짖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국제 정치학의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강의실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집니다.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지도를 펼쳐봅니다. 러시아, 중동, 유럽, 그리고 저 멀리 오만한 중국까지 그 모든 선이 한반도로 모이고 있는 이 장엄한 풍경을 말입니다. 돈은 있어도 미래를 지어본 적 없는 나라들이 한국을 향해 손을 뻗고 한때 우리를 무시하던 이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술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이 인과응보의 드라마.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40년 강의 노트를 가슴에 품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덧 30년 넘게 지켜온 교단에서 내려와 텅 빈 강의실을 바라보고 있으니 제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파도가 밀려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세상을 수치로만 재단했고
강대국들의 거대한 힘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던 참으로 오만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강의를 채운 것은 제가 가르쳐온 이론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눈부신 기적과 그 기적을 일궈낸 사람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가 간의 역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멸시를 존경으로 되돌려 놓은 우리 시대의 가장 정직한 승리 기록인 겁니다.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맨손으로 흙을 일구며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분들의 눈물이 전 세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방벽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흘렸던 그 뜨거운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기름 냄새 자욱한 공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묵묵히 지켜온 그 시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계가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그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게 팬 주름이야말로 하버드의 그 어떤 교수도 가르쳐주지 못한 가장 위대한 역사의 증거였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산맥이었고 우리 후대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닦아주신 고속도로였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말을 아끼며 눈치를 보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위대한 영웅들이 이 나라의 뿌리를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내렸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원한 자부심이자 이 시대가 마땅히 존경해야 할 진정한 주인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커다란 자부심으로 남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셔서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 제가 이토록 벅찬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자부심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리고 여러분이 읽어오신 삶의 지혜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야말로 저희가 좋은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긴 인생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당신의 삶이 얼마나 빛나는 보석인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늘 평안과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삶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